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기념 공연을 관람하고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뒤 만난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직후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는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이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부산을 방문해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유엔군 참전정전 70주년 기념식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참전 용사들의 넋부터 추모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젊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토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미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의 핵심 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함께 있는 수많은 한미 장병은 우리가 공유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행사의 주인공은 유엔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단과 참전 용사들. 휠체어와 지팡이의 의지에 입장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유엔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부르며 6.25 참전 당시 아리랑을 부르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6.25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지난 2001년 탈북한 국군포로 A씨가 9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A씨는 1952년 6월 육군 5사단에 입대해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지난 1953년 북한군에 붙잡힌 뒤에 48년 동안 함경남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북한도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어젯밤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어제 북한 열병식 영상 공개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열병식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북한이 어제 저녁 8시쯤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북한은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호를 비롯해 신형 무기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최소 5기 이상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은 정승절 기념 공연을 열고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와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흉중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도 북한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함께 전승절 기념식과 열병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쇼이구 장관의 방북에 대해 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영향력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10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시된 무기들을 직접 소개합니다. 김 위원장 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이 보이고 미국의 최첨단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와 비슷하게 생긴 무기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쇼이구 장관과 군사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을 두고 무기 거래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치 영업사원처럼 세르게이 국방상을 무기 앞에서 안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팔 수 있다. 리용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평양에 도착해 김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진행한 야간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ICBM 등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열병식에 화성 17형 ICBM이 공개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기자 리포터에도 있었지만 예. 이제 밤에 열병식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북한이 공식 영상은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어떤 ICBM이 등장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민간 위성업체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밤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 위성이라고 있는데 예. 그 사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일부 확인된 바로는 ICBM이 한 5개 이상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보도가 됐고요. 예. 그 중에는 말씀하신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하고 북한이 최근 2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최신형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등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이 참관한 건 처음인데 사실 ICBM은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죠. 그동안 이제 북한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왔는데 예. 중국, 러시아가 대표단이 참관함으로써 중국, 러시아의 묵인하에 또는 양해하에 이런 ICBM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앞서 2월 건군절 때 이제 화성 18형이 공개됐기 때문에 신형 무기는 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좀 선보일 만한 신형 무기들 어떤 걸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이제 ICBM 외에 이제 주로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무기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화산 31형이라고 네. 직경이 50cm 미만인 소형 전술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외에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헤일이라고 불리는 해고레라든지 이런 8, 9종의 각종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한테 네. 큰 위협이 되는 것인데 이런 핵탄두와 함께 운반할 수 있는 헤일 그리고 말씀드린 화살 1, 2형이라고 불리는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어떤 무기가 공개됐는지는 열병식 그림이 이제 공개되면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또 본 기사 중에 네.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과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자, 거기를 봤을 때 그 그림에서 유영은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깜놀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죠.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란 무기가 있었는데요. 예. 아까 리포트에 잠깐 있었지만 이제 2종의 새로운 무인기가 등장을 했는데 예. 미국의 전략 무인 정찰기인 글로보로크 네. 그리고 우리가 킬러 드론으로 유명한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 리퍼라는 네. 무인 공격기가 있는데 예. 그거를 꼭 빼닮은 네. 이 2종의 무인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쇼이구 장관하고 이제 무기 전쟁을 돌아보는 가운데 등장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껍데기 모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실제로 비행하고
또 리퍼 비슷한 무인기에서 미사일 쏘는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가짜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슷해서 북한이 설계도를 해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전망, 그런 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등에서 미국의 이제 글로호크 또는 리퍼 무인 공격기 닮은 이런 무인기들을 개발한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빼닮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군에서도 글로벌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만드는 제조업체, 예를 들어 글로벌워크는 미국의 노스록 그루만이 데서 만들었고 리퍼는 제너럴 아토믹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이러한 이제 제조업체를 해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중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 공군도 운영하고 있는 F-35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설계도를 해킹을 해서 FC-31이라고 불리는 스텔스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해킹 능력이 사실은 중국에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해킹하는 것과 또 네. 직접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북한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좀 궁금하고 네. 만약 정말로 만들었다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외형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예. 실제로 비행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우선 엔진의 능력이에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장시간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과연 그런 엔진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서는 좀 의문부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란 이런 나라들로부터 밀수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 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재 국면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쐈다 실패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메라 능력이 보니까 뭐 거의 망원경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런 고성능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그 정도 확보했다면 그것도 독자적인 것보다는 또 유엔 제재를 뚫고 어디서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둘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비행하면은 조금 기종을 헷갈릴 정도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만 전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80년대에 우리 군에 500MD라는 헬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이제 유럽을 통해서 밀수입한 게 있었어요. 80여 대를 운용해서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사시에 비행을 하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글로벌워크가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좀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제 되게 국방장관이 좀 열심히 봤잖아요. 네. 그럼 그 글로벌 호크 뭐 가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이제 나름 무인기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등장한 글로벌워크라든지 이런 거를 러시아가 바로 수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한도 이제 시험 단계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검증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전쟁 중에 국방장관이 며칠이나 북한을 온 거는 뭔가 크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우선 급한 게 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탄약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뭐 그런 유상 사진도 미국이 공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제 추가적인 탄약을 공급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것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차들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전차들의 그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이제 능동 방어 장치 전문용어로 APS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번에 북한이 처음으로 시험하는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대전차 미사일도 북한이 새로운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우주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이 기존의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우연과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연내 항공청 출범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발사체, 인공위성,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의 임무 조직을 만들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우연, 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항우연 측은 반발했습니다.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분산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쪼개 해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우주 100년 대계를 망치려 한다며 우주청 특별법 통과를 막겠다고 맞서는 상황. 엉뚱한 기관을 설립해 국가 우주 100년 대계를 망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우주의 세계화를 목표로 시작된 우주청 설립 프로젝트를 놓고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연내 개청도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못된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요구서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선 변경을 알고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이 가능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억지 정치 공세로 양평고속도로 사업만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 국민이 원하는 이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그러면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대안을 만들면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 핵심 인사를 만났다는 보도 이후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뒤 만난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부지사 측근과의 만남이 아니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엉뚱하게 해명한 겁니다. 박 의원이 만난 이 전 부지사 측근은 이우일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대학 동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고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얼굴도 모른다며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취재 결과 박 의원은 A씨와 전화 통화를 최소 한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만난 뒤 A씨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A씨는 남편이 검찰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진 뒤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해임까지 시도했습니다. 박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저희 TV조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화영 회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박찬대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구속된 뒤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 지사의 부인은 아예 얼굴조차도 모른다. 이게 팩트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게 팩트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한 부인의 얼굴도 모른다는 거는 아예 부인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과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저게 왜 문제냐? 지금 이화영 씨가 어떤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연루돼 있느냐? 800만 달러, 800만 불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태도냐? 본인은 전 모른다 했는데, 자, 돈을 마련한 김성태는 돈을 줬다고 준실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북한에서 영수증도 받았어요. 영수증이라고 써인 받았어요. 국정원에 메모거든. 국정원에 문서도 다 나왔어요. 왜? 국정원에서 이미 다 나중에 조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돈이 건너간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화영은 나는 모른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 쓰고 있다. 절대 모르니라고 하는. 이화영이 마음이 바뀐 게, 이화영 씨가 제가 보기에는 8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외환 거래법 위반이면 굉장히 엄중해요. 100만 달러면. 왜? 쌍방울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돼서 어떤 사람은 화장품 값에 넣어가지고 가서 자 수십 명이 돈을 밀반출한 게 다 조사가 다 됐어요. 예. 북한이 받았다는 영수증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다 중형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난 5월 달에 안부수라고 그 양반이 검찰이 4년 구형했는데 3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화영 전 지사 입장에서는 압박이 엄청 심한 거야. 내가 이게 다 중형을 받겠구나. 그래서 말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느냐? 쌍방울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또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납할 것이라는 것도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진술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 진술했다는 사실을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의뢰인이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벌어진 사달이 이거예요. 부인은 부인대로 나와서 우리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정급한 게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거죠. 왜 만났겠습니까? 당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말, 타이밍과 언제 만났느냐 그 했다는 말, 당에서 도와주겠다, 당이 돕겠다고 한 말, 이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재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이 만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은 이우일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당에 돕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이우일 위원장은 직무대행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만난 이후에 부인의 탄원서가 나오고 그리고 옥중 편지가 공개된 거를 보면 조금 이 내용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 최고위원은 저렇게 부인을 하고, 예. 근데 만났다는 사람은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진실이 아무래도 만난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박찬대 의원의 어저께 이제 부인을 한 건데, 예. 이 부인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우일이라는 분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있으니까, 예. 이화영 전 지사의 지역구의 직무대행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우일 위원장이 지금 직무대행 위원장이 시인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분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박찬대 의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부인의 탄원서하고 본인의 옥중 편지가 나왔을 때는 김영진 의원으로 다들 의심을 했거든요.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김영진 의원한테 확인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아주 강력 부인했거든요. 난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떠오른 게 아마 박찬대 최고위원이 떠오른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박찬대 의원이 뭔가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더 이상 숨지 말고, 그리고 말 돌리기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나 시기를 좀 달리하거나 그렇죠. 개념을 슬쩍 바꿔가지고 측근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 이화영 본 적 없고 뭐 부인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꼬리를 딱 돌리는 수법으로 하는데, 이건 공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인은 분명하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해야지, 이렇게 말꼴리기로 해가지고 돌리기로 적당히 흐려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 화요일에 공판정에서 부부가 싸웠거든요. 그랬죠. 형사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형사법정에서 온 국민에게 중계되다시피 10분 동안의 이 부부싸움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날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변호인이 안 나오는 통에 이게 8월 8일로 미뤄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간격이 있게 된 거거든요. 이 사이에 지금 박찬대 의원의 이 면담, 면접 여부가 드러나게 된 거니까 8월 8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박찬대 의원이 이건 진실스럽게 거짓말을 섞지 말고 말꼬리 돌리기로 하지 말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십시오. 예, 식사하십시오라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있지 않겠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교감 없이 박찬대 의원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만났다라고 누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왜? 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보통 남편이 감옥 안에 있으면 남편이 잘 되도록, 남편이 형량이 줄고 선고가 양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자기 남편이 살려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검찰의 회의와 압박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정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사실을 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좀 웃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한 부부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다시 와서 자기 자필 편지를 부인이 받아왔잖아요. 예. 이화영 씨 자필 편지. 거기 보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 그러니까 대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만 보십시오. 이게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북한 사람과 북한 관계자와 김성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북한에 비즈니스 할 때 김성태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쌍방울에다가 이재명 지사 방북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이라고 예. 이야기한 거예요. 예. 다만 이 300만 달러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게 반 부인하고 반은 지금까지 했던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뭐 의원들이 수원지검 가서 농성하고 특별면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변호인을 뭐 부인이 남편과 상의 없이 그냥 자기가 해임해버리고 해임신고서 내고 또 이화영 씨는 법정에서 저 부인이 하는 건 제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 변호인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 우스꽝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이화영 씨 진술을 막으려고 다시 번복하려고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서 또 바꾼다는 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 이거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특히 비명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 번복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재판 개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도 변화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처음처럼 계속해서 꿋꿋하게 지켜줘라.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 아닐까 싶은데요. 8월 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죠. 예.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검찰청사를 찾아가서 연좌 시위를 벌인 일. 자, 이런 거를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을 이제 짚어보면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진술 번복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뭐 찾아갔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 가까운 의원들은 갔죠. 물론 가까운 의원들은 갈고요. 지금 심경 변화가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있었다는 사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이 이번 주에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심경 변화를 전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부싸움, 공판장의 부부싸움이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부부싸움이 대판 국민들 앞에 거의 중계되다시피 있은 이후에도 변호사 해임을 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경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피고인 본인은 확실히 심경 변화를 다시 또 천명을 한 거고요. 방에서 화들짝 놀랬다는 것도 분명해 보여요. 수원지검을 찾아갔고 뭐 그런 것도 분명해 보여요. 다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찾아갈 수 있는데 연좌농성까지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연좌농성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검찰의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을 보면 어저께 김용 전 부원장을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했거든요.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 조사하기 위한 지금 전제적인 그 수사가 거의 끝나갔다라는 걸로 보여서 매우 수사가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막판까지 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8월이 되면 여러 가지 수사와 기소와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영장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영장에 관련된 또 체포동의안 문제 그래서 8월이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또 거짓 해명, 또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충분히 질문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국조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밖에.
예,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이냐 아니면 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열몇 시간을 했다는데 결국은 같은 주장만 한 거예요. 주장만. 예. 양쪽 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전문가들은 왜 안 부르느냐. 그러면 야당 측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뭐 초청한다든지 예. 여야가 우리 쪽 여당 쪽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엔지니어링 회사 부사장, 사장을 부른다든지 어떻게 조사가 됐느냐. 야당 쪽에서는 전문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반박도 해보고 의원들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 민주당이 낸 국정조사 요구서 한번 보세요. 대통령은 노선 변경을 인지했느냐. 처가인 측의 노선 변경에 개입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니까 여기서 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국정조사 야당도 아는 거야. 이건 여당에서 안 받을 거야. 안 받지만 오히려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라고 뭐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양평군을 찾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묻지 말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면 지금이라도 정상 추진한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과할 것 같지 않죠, 그죠? 사과할 사람들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특히 뭐 다른 민주당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이 원희룡 장관의 이제 두 번째 녹취를 보면 민주당이 이제 뭐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지금 저렇게 자꾸 끌고 가요. 이 사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될 겁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사 다 해야 되고요. 예. 화요일 날 국토위를 뭐 수요일 날 새벽 1시 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10시간을 하건 20시간을 하건 100시간을 하건 여기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고요. 지금 그날도 보면은 자료가 오염됐다. 그리고 자료를 선택적으로 내놓고 오염된 자료를 내놓았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됐고 또 저렇게 불능의 조건,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뭐 하겠다. 불능의 조건을 계속해서 하고 그 뭐 대표 타다고 그러는데 누가 대표를 하건 지금은 아마 어떤 사람이 대표를 하건 원내대표를 하건 이 문제에 관한 한은 그래 알았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새로 뭘 해보겠다는 자세를 만약에 여야가 같이 갖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할 수 있는 것 조사, 감사, 수사 뭐 모든 걸 다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짧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사과 안 할 것 같지요라는 원 장관의 저 말은 뭐냐면 전제 조건을 철회한 거예요. 사과하면 재개하게. 그러니까 재개합니다. 재개하는데 주민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가 견해를 야당이 야당한테 아마 추천 요구할 겁니다. 전문가 추천하십시오. 야당 추천 전문가에 포함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양평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걸로 갈 텐데 야당에서는 추천 안 할 거예요. 추천 안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노선 정해서 밀어붙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원 장관의 저 말은 결국은 양평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사과 안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저는 약속으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 세계가 이상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로마의 에메랄드빛 분수에 모여든 사람들. 한낮의 열기를 견디지 못해 머리를 가져다 대기도 합니다. 도쿄 거리에선 목에 건 손 선풍기가 필수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이상 폭염이 잇따르자 유엔이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약 17도로 이전 최고 기록인 16.8도를 뛰어넘었습니다. That we are virtually certain that the month as a whole will become the warmest July on record, the warmest month on record.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사실상 전역이 폭염 영향권에 들어간 미국에서도 경보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폭염 위험경보 발령을 촉구하며 이상고온으로 매년 미국에서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신림동 흉기 살해범 조선은 한 달 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홍콩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직후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던 조선. 저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선은 한 달여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급소 등 범행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일 홍콩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검색했습니다. 홍콩의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홍콩 살인사건 피의자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도 범행 전부터 정신병원 입원 비용과 정신병원 탈출 등을 찾아봤습니다. 잡히는 걸 전제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걸 고민했을 수 있죠.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 등 객관적 자료로 계획범죄임을 입증해 조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범행 전에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제 저희 기사에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했는데 이제 송치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취재진 앞에서 이제 조선이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왜 검색하셨습니까? 범행에 참고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까? 자, 이 홍콩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 그렇다면 이제 모방 범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육하 원칙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새로 구성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이 조선이 이 사건 직전에 이와 같은 그 홍콩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점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크게 시사하는데요. 실제 보면은 피의자가 조선 같은 경우에도 30대 남성이었듯이 홍콩에 이 사건을 범행했던 사람도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대 남성이었던 반면 저기 그 홍콩에서도 20대, 다만 거기는 여성 2명이 그 사망을 했던 것이죠. 남성, 여성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개방된 쇼핑몰이었고, 다만 우리 신림동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은 상가 지역이 있다는 그런 점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그 홍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난 10년 내에 어떤 그 치료 내역을 봤을 때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제 정신병원 탈출법, 정신병원 비용 이런 부분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얘기 자체가 육하 원칙에 의할 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흡사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상당 부분 홍콩에 있었던 사건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원 관련 내용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면 본인이 검거됐을 그 이후 상황까지 다 계획을 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신병원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뭐 입원 비용, 탈출. 이 말은 본인이 범행을 상당히 계획했다는 지금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잡히기 전에 범행에 이르기 전에 뭐 컴퓨터를 좀 파손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요. 이런 키워드 검색이 이번 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신미약 내지는 상실로 인한 이 어떤 양형의 감형 요소로 참작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당연히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양형의 요소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근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살펴봤습니다. 의료 기록을 다 조회를 해봤는데 처방받은 적 없었고요.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부분도 뭔가 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고자 함이 아닌지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그 어이없는 좀 일이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키가 작은 열등감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얘기가 있다,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세계의 모든 그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잠재적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열등감이 살인죄로 이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머니 댁에 갔더니만 할머니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그에 격분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흉기를 구입하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고 그 외에도 지금 경찰 수사관들이 이 동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른바 어떻게 보면 심리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 심도 깊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열등감 자체도 뭐 뭔 원인은 뭔 동의는 됐을 수는 있겠죠. 예컨대 키가 작아서 당신은 우리한테 취직을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활동에 상당 부분 어떤 지장이 있었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이 한 가지가 원인이 됐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키가 작아서 어떤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 물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어떤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그 경찰에서 검찰로 지금 송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그 검찰에서의 조사 이후에 그 동기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거쳐야 이와 같은 범죄를 재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도 좀 숨기려고 하는 그 동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입니다. 근데 계획 범죄라는 게 더 입증이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죄는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거의 동기 그리고 그 의도성과 관련해서 양형에 큰 편차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살인과 그냥 동기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동기라고 칭하죠. 그리고 비난 동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도를 갖고 살인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 엄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에 살인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흉기의 종류 그리고 어디를 급습해야 사람이 사망에 좀 쉽게 이르는지 등을 좀 검색하고 알아봤다는 그런 좀 진술이 나왔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전력 등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전공대가 예산을 방만하게 써온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 등에서 연간 1,000억 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한전공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수가 연구비 카드로 한정식집 등에서 88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쓰인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1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직원 47명은 근무 시간을 가짜로 적어 시간의 근무수당 1,700만 원을 받았고 신발 건조기 등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을 사는 데 쓰인 연구비도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급여도 이사회나 산업부 보고 없이 13.8% 올렸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이 갖춰야지 될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조차 못 갖추고 있다는 게 확 드러난 거죠. 산업부는 총장도 39차례에 걸쳐 52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한전공대 이사회에 해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전공대는 총장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리스 로도스 섬 주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스 최고의 휴양지 로도스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유적지까지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일주일 넘게 산불이 잡히지 않고 번지며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섬에 머물렀던 관광객 2만여 명이 비행기와 보트를 타고 섬을 탈출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고대 그리스 유적지 인근까지 산불이 접근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토양이 건조해지고 강풍과 폭염이 겹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원래 로도스 섬은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그리스 로도스 섬에 다녀왔는데요. 네.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중 하나가 바로 로도스 섬입니다. 현지에서 드론으로 찍었던 로도스 섬의 아름다운 풍경들인데요. 지중해를 품고 있는 섬 로도스는 고대 그리스 유적과 중세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섬이 워낙 아름다워서 매년 유럽 각지에서 2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기 휴양지입니다. 열흘째 산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그리스 당국은 고대 유적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너무 건조해져서 그리스뿐 아니라 남부 유럽 곳곳에 지금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일 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경보 지역들이 더 확대될 수 있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3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또 최저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최대 60mm 이상이 예상되고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과 춘천이 34도, 강릉과 청주,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찜통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저는 오늘까지만 뉴스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상목 앵커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